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고요.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 몇 가지 이슈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짚어보기 이전에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날은 여전히 쌀쌀할 걸로 보이고요. 내륙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맑은 하늘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출근길 한파는 낮부터 점차 풀리겠지만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요. 단풍을 제법 즐겼어요. 네네. 근데 요즘이 단풍 정말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코로나19가 1단계잖아요. 그래서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단풍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단풍 여행 가고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전남 영광에 혼자서도 즐기기 좋은 단풍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 역사 유적, 그리고 미각을 만족시키는 음식이 있는 고장, 전라남도 영광. 가을이면 여행의 낭만이 더욱 깊어지는 이곳을 알차고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실속 만점 영광 포토 스탬프 투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요즘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 그리고 혼자 영화 보기 등 이런 혼족 문화가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혼자 전라남도 영광에 왔습니다. 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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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포토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면 알차게 여행 즐기고 또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알찬 영광 여행 코스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포토 스탬프 투어를 통해 만나는 첫 번째 명소. 전라남도 영광군 덕성포에 위치한 문화역사 유적,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인데요. 이곳이 백제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라는 곳인데요. 막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게 느껴지고 앞에 설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곳일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국적인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특히 간다라 유물관을 통해 다양한 불상과 문화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역사들과 함께 또 간다라 양식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특히 아이들하고 오면 역사 공부에 좀 도움이 돼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인근에는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숲쟁이 꽃동산도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러보세요. 영광에 왔으니까 시원한 바닷바람 한번 쐬야겠죠? 이번에 도착한 곳은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가마미 해수욕장입니다. 우! 맑은 바닷물과 고운 모래가 특징인 가마미 해수욕장. 가족 여행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산도 식후경.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니 해도 음식이죠. 영광의 자랑, 영광 굴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알이 꽉 찬 참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영광 굴비.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데요. 영광에 오면 찌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기의 새끼를 튀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박 사건.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광 스탬프 투어의 마지막 여행지는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스탬프 투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자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원자력 홍보관.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스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완주 기념으로 이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던 영광 포토 스탬프 투어. 정말 알찬 여행도 하고 또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었던 영광 스탬프 투어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영광 오시면 그냥 둘러보지 마시고 저처럼 스탬프 투어 꼭 참여해보세요. 지금까지 좋은 날이었습니다. 영광하면 굴비만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또 명소들이 있었어요. 네. 네. 요즘에 김장철이죠? 어떻게 올해 김장 좀 담그세요? 김장 담궈야죠. 그래요? 저 결혼했잖아요. 김장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소량씩이라도 담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김장할 때 이게 금처럼 쓰인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 이것은 뭘까? 네, 금처럼 쓰이는 이것. 네. 뭘까요? 바로 이것이 충남 홍성이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자, 이것 찾아가겠습니다. 뽐내지 않은 조용한 아름다운 바다와 수수한 멋을 풍기는 산, 서해안 중심 홍성입니다. 그런 이곳에 홍성의 금을 찾으시오. 보물이 숨겨져 있다? 뭐야, 어디 뭐지, 뭔 소리야? 뭘로 갔는지 뭔 소리지? 몰라나?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내비치면 안 되나? 내비게이션에는 안 나와요. 발이 부르트도록 수소문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홍성의 금! 꼭꼭 숨겼겠지만 여기 어딘가엔 있을 테죠? 녀석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 홍성군. 이끌리듯 이곳 아름다움에 빠져 홍성 관광지 속에는 안녕하세요, 김현은입니다. 네, 오늘의 리포터 접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서?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길에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뭐야? 홍성의 금을 찾으시오. 홍성의 금? 잠깐, 홍성에 금이 있어요? 네, 금을 찾으시면 네. 출연료 2배로 드립니다. 저 때 마음은 이미 퇴근 후 소고기 앞으로 1보 장전이었습니다. 아,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홍성의 금을 어디서 찾아요? 특급 게스트가 있습니다. 특급이요? 네.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홍성하면 이분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홍성... 유병재 씨요? 저기 아래 내려가시면은 네네네. 은행나무 제일 큰 거 있거든요. 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껏 그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이런 등장신을 가지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큰일 해주실 이분! 왜 이렇게 커? 이거 봐요, 은행나무. 은행나무
소나무처럼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셨지만 가을처럼 스쳤다가 다시 스쳐가셨던 이분. 유명재 씨? 참고로 주윤발보다 10살 많은 형.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이봉희 씨가 아닌데? 오늘 도움이십니다. 에? 이 아저씨요? 네. 선글라스가 몰라보는 모양이구만. 죄송해요. 누구세요? 나 이거 홍성군수.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저씨라고 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교수님 잘생기셨네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홍성에 금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사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홍성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특산품들이 모이는 곳은 시장이에요. 시장. 광천 김, 홍성 마늘, 홍성 냉이, 홍성 한우가 있어요. 잠깐만, 한우면 횡성 아니에요? 홍성 한우. 그런데 틀렸다고 그냥 가세요? 어디 가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 나 가야요. 쿨하게 힌트만 주고 떠나신 뒤 시장 일단 가야겠네, 그죠? 야, 시장 갑시다. 홍성 금 찾으러 시장에 가가! 고려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광천 전통시장. 좋은 물건 많이 모이고 특히 해산물 집산지로 유명하죠. 귀한 것들을 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금처럼 귀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금이 있을까요? 잠깐만. 아니 김이 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죠? 한자가. 아니 한자에선 금이라 쓰고 김이라고도 읽잖아요. 아까 군수님이 언급했던 첫 번째 홍성 특산물이기도 하고요. 이거 제가 힌트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지 않나요? 잠깐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어머니, 제가 지금 홍성의 금을 찾고 있는데 혹시 김이 홍성의 금인가요? 네. 홍성의 금 맞아요? 네. 여기 홍성 여기 서해 바다가 여기 천북에서 이렇게 남당이하고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게 김 최고 알아서 맛있었어요. 네, 홍성김은 과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품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출연 2배. 2배 주세요. 죄송한데 네. 오답입니다. 땡! 아니, 맞다고 했는데? 금이 김이 맞긴 한데 네. 저희는 진짜 금을 찾아러 가는 거예요. 뭐야? 네, 출연료 5만 원 삭감입니다. 뭐라고요? 잠깐 무슨 소리야? 네? 뭘 삭감한다고요? 틀리면 5만 원 삭감입니다. 아 진짜. 내 돈! 빼앗긴 출연료를 되찾기 위해 무조건 들이대. 몰라, 여기 무슨 소리야? 뭘로 갔는지 뭐 있는지?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비치면 안 되나? 몰라. 나 못해. 글쎄 못 찾아. 출연료 포기? 진짜 카메라가 PD님 살렸어요. 남은 출연료 다 받는다, 씨. 나 진짜 이런 방송이 어딨어요, 정말.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새우젓이 많아요? 출연료 사수를 위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여기도 새우젓, 저기도 새우젓, 시장 한가득 새우젓의 감칠맛 향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요거 이번엔 정말 제대로 홍성의 금을 찾아온 게 아닐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새우젓이 많아요? 저는 광천 새우젓 시장입니다. 새우젓 시장이라고요? 네. 홍성의 금을 찾고 있거든요. 네? 홍성의 금. 금이요? 네. 이 새우젓이 혹시 홍성의 금인가요?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주세요. 지금 너무 못 찾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네. 저도 이게 무슨 금인지를 알아야 내가 찾아드리죠. 아니 홍성의 금. 자, 힌트요. 뭐야? 선글라스 낀 이 남자 누구세요? 뭐야? 힌트. 잠깐만. 군사님 아니세요? 아니 뭐야? 왜 뭐하고 계세요? 지난 거. 아니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 저 혹시 쫓아다니셨어요? 아니야, 나 김치당 들어와. 김치를 선글라스 끼고 이 힌트요? 잠깐만 이거 뭐 문이 있는데? 사장님 이게 뭐예요? 문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저기 광천 토굴입니다. 토굴이요? 토굴 입구에 정문이에요. 광천 토굴? 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요. 맞죠? 새우젓 금 맞죠? 왜 새우젓이 맞네. 왜 새우젓이 홍성의 금인가? 그것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네?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나한테 원하는 게 많아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곳. 홍성 새우젓 맛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그럼 여기 맞아요? 맞죠. 그거 똑같잖아. 그러네, 여기네. 이 토굴입니다, 토굴. 아, 토굴. 옛날에는 저기 오서산을 중심으로 거의 금광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한 노인네가 새우젓을 어때 숙성할 방법이 없는 거야.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산에까지 싣고 가서 거기다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이 잘 되고 아주 맛있어. 이 우연한 발견 이후 광천 새우젓은 지금까지 여기 토굴에서만 3, 4개월 숙성시켜 만들어진다고 해요.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여기는 13도에서 15도 유지되는 거라니 계속. 그냥 냉장고네요. 여기 지금 냉장고처럼 이렇게 살아로 있어요. 물기가, 어머. 심지어 차가워요. 지금 만져보면. 그러네. 위에 다 얼었네. 어머. 금광하는 금은 이제 없지만 금부럽지 않은 금새우젓인데요. 희고 맑은 젓국물의 깊은 맛이 나는 건 이 토굴 덕분입니다. 토굴에 들어오면 김장도 땅에 묻으면 맛있잖아요. 깊은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토굴에다 넣으면 깊은 맛이 나요. 토굴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며 숙성시켜진 새우젓.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죠. 드디어 홍성의 금 발견 성공!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한용운 선사, 김자진 장군, 한성준 선생, 이응로 화역을 배출한 충절과 예향의 고장으로 홍성에 오셔서 천연 고도의 정치를 만끽하시면서 광천 새우젓도 사시고 광천 김도 많이 준비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김장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금을 찾아 떠난 길에 드디어 만난 광천 토굴 새우젓. 찾아가는 기쁨과 먹는 기쁨까지 그야말로 식도락 여행의 끝판왕 홍성에서 가을을 느껴보심이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홍성에서 찾은 금 바로 이 광천 토굴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풍부한 먹거리들과 이런 새우젓 이런 것들도 정말 덕분에 제가 홍성 여행 잘하고 갑니다. 언니랑 홍성 가자! 금이라는 그것이 젓갈이었네. 네, 새우젓이었죠. 아니 근데 오늘 아침부터 굴비에 젓갈에 어떡하라는 거야. 아, 배고픕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사는 얘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슈 3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고현준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활이 많은 부분 달라졌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크가 없이 사는 게 별로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은요. 자동으로 그냥 딱 나갈 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스크가 제 피부 같아요. 없으면 좀 허전하고 마스크 없는 삶이 이제는 막 생각이 잘 안 나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택트일 겁니다. 일상생활 하는데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예컨대 은행 가서 계좌 만들 때도 이제는 사람들 안 만나고 비대면 상태에서 만드는 일들 훨씬 수월해졌고요. 증권사에서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새롭게 문자나 음성을 모두 인식하는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아바타가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많아졌고 뭐 보험 설계라든지 뭐 은퇴 설계 뭐 수많은 것들 뭐 법률 문제 또 뭐 있을까요? 또 세금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모두 언택트로 비대면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쭉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이 짧아진다든지. 이거 쓸 일이 없잖아, 쓸 일이. 말로 이렇게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 소비 트렌드도 바꿔놨는데 자, 그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슈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요. 언택트 시대는 어떤 모습입니다. 백화점 안 의류 매장에서 방송을 하는 남성. 뒤에 있는 매장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신 매장을 둘러보고 옷을 입어보는 장면이 시청자의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전송됩니다. 모바일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제가 입은 바지 사이즈도 좀 물어보시는데 30 사이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매장을 찾는 발길이 끊기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유통업체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할인 매장에서 진행한 방송에선 하루 만에 2억 4천만 원어치가 팔려나갔을 정도. 작년 12월 처음 방송할 때에 비해 시청자 수는 5배 정도 늘었고 최근 방송 시 매번 그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를 겪은 중국에선 이미 대세. 국내 유통업체들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해외 브랜드들로 범위를 확대하고 콘텐츠도 다양화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간 것처럼 체험을 할 수 있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나 대신 체험해 주는 거니까 훨씬 그 물건에 대한 그 접근성이 좋아질 테고 네. 실제로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쇼핑 호스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쇼핑뿐만 아니라요. 전문 용어로 문센 아시죠? 백화점 문화센터. 아, 문센. 네, 문화센터 역시도 라이브로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강연이 대세거든요. 한 백화점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에요. 지난 16일에는 퍼스널 컬러 전문 강사가 피부색에 맞는 립 컬러 제안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고요. 23일에는 조향사가 나에게 어울리는 향수 찾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30일에는 슬로우 요가를 주제로 한 라이브 방송이 대중에게 공개됐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백화점 문화 강연을 들을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강사분들도 이제 강연이 조금씩 저렇게 살아납니다. 아니 거기다가 취미 활동도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이 돼서 스크린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이 스크린 골프도 네. 굉장히 뭐 첨단화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예전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제 진짜 뭐 각종 IT 기술들이 여기에 다 동원이 돼가지고 뭐 사람 수에 상관없이 유저가 몇 명이 모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가 많이 만들어지고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뭐 특히 이제 퍼팅할 때 퍼팅 격자를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린에서의 어떤 경사나 경도들 그리고 뭐 이 바람 부는 거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벙커도 실제 벙크샷처럼 모래밭처럼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인원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공간에 있어야지만 함께 저렇게 즐길 수 있었잖아요. 다른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더라도 이게 서로가 연결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제 스크린 골프 대회도 각각의 장소에서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저기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최고죠. 내기 골프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디지털 변화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힘쓰는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환경에 신경 쓰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면은 영수증을 꼭 발급받게 되는데요.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보통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게 되죠. 그냥 좀 버려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보통 버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발급되는 영수증을 보니까요. 60%가량이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고 해서 종이 낭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 대형 쇼핑 업체에서는요. 친환경 쇼핑 문화 정성을 위해 모바일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영수증 발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일회용 쇼핑백을 지출하지 않고 보통 가능 포장 랩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빠르다고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19 이 시대에 맞춰서 일단은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이 경제 체제의 어떤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이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이 지속 성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에 적응하기 참 바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3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입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에 하늘색 수의 차림을 한 이춘재는 이 담담한 표정으로 4시간이 넘는 재판 동안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춘재는 재심이 진행 중인 8차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4건의 성범죄를 자백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한 게 아닌데 살인을 14차례씩이나 저지르는 동안 잡히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봤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봤다면서 영화 마지막에 배우 송강호가 화면을 정면으로 보는 장면도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춘재는 자백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거나 기록을 보는 일이 없이 자기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춘재는 지난해 교도소에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억울한 목소리를 20년 가까이 한 윤성여 씨에게도 사과했고 윤 씨도 이춘재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 고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재심 재판은 다음 달 중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수십 년 동안 미해결 사건이었죠.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 이 이춘재가 34년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석이 아니고 네. 증인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춘재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흔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했고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이제 피의자로 지금 지목이 됐고 본인 스스로도 다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차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네. 이 8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988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화성군 태안읍에 있었던 한 가정집에서 당시 이제 중학생이었던 이 여중생이 성폭행 당한 후에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당시에 한 동네 주민이었던 윤성여 씨가 범인으로 몰려서 20년을 복역한 뒤에 2009년에 가석방되거든요. 그런데 윤성여 씨는 가석방 되고 나서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본인이 진범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억울한 이 옥살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었다라고 자백한 이후에 작년 11월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이 재심의 과정에서 이제 그럼 진짜 범인을 증거로서 밝혀야 되잖아요. DNA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과거에 있었던 이 증거들이 다 훼손된 상태에서 본인이 범인이다라고 이제 자백했던 이춘재를 직접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 진술을 들었던 것이죠. 이춘재가 모습을 드러낸 건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4년 만인데요. 어땠나요? 앞서도 뭐 잠시 영상 보셨지만 뭐 이렇게 푸른색 수의를 입고 이 법정에 들어섰고요. 짧은 스포츠 머리였는데 흰색 머리, 이 하얀 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게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났고 세월이 지났다는 걸 좀 인지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눈매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몽타주를 받거나 과거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은 그대로 좀 닮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춘재의 모습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번 재판은 촬영이 허가되지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 공개하는 부분들 허락을 하면 촬영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춘재가 이제 피의자가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거기 때문에 이 촬영은 허가되지 않았었고요. 다만 또 다른 법정,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 외에 다른 법정의 이 방청객들을 많이 불러서 그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들도 또 파장이 일고 있잖아요. 일단 뭐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백을 했어요. 어찌됐건 이제 화성과 뭐 청주 일대에서 있었던 이 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맞습니다라는 답을 했고 또 이 8차 사건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됐던 이제 윤성여 씨가 범인으로 몰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진범이 맞다라는 부분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신도 모르겠다. 마치 불나방처럼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자신을 모티브로 했던 영화 앞서 잠시 소개가 됐습니다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 영화 교도소에서 봤는데 큰 감흥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건 사고를 보면은 항상 그 과거나 어린 시절을 돌아가봐야 되는데요. 이춘재는 어린 시절 동생이 죽은 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감정을 좀 참고 살았다고 진술을 했고요. 하지만 군 복무 기간 기갑부대에서 탱크를 몰고 후임을 이끌면서 첫 성취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억누른 감정의 걸쇠가 풀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성폭행이 시작됐고요. 그 뒤 7개월 뒤 살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범행이 계속되면서 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해진 것 같다고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제대로 숨긴 것도 아닌데 자신은 용의 손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제 초동 수사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비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죄책감을 느껴서 반성의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이 14건에 이르는 살인과 또 30여 건에 달하는 성범죄를 모두 스스로 저질렀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감정에 큰 변화가 없는 듯 높낮이 없이 한결같은 목소리 톤을 유지했는데요. 근데 이춘재의 뒤늦은 자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정말 반성을 했을까라는 또 의문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과시형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미 이제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리고 윤 씨 관련해서는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범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장형인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사이코패스들과 이 대화를 나눠보면 자신의 범행과 범죄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면 자기가 막 슬슬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씨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자백이나 사과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사과는 한 거예요? 일단은 뭐 반성하고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 8차 사건의 그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백으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 이 윤석열 씨에게도 이제 사죄의 마음을 표했는데 이춘재의 사과를 들었던 윤석열 씨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춘재 씨가 나와가지고 뭐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운 일인데 참 100%는 참 만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분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마음을 한쪽으로 홀가분 하고 재판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 8차 사건의 진범을 가릴 재판은 오는 1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어떻게 보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당시에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이나 자백을 강요했던 경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에 뭐 잘못을 한 경찰, 검찰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 모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가 모두 다 지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윤석열 씨에게 가혹행위 가했던 경찰관 중에 한 명은 현직 경찰관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이춘재는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거고, 근데 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소시효라는 게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최근에는 태완이법이 생기면서 살인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세월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범행을 91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91년 4월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 만료되는 게 2006년 4월 2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사실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는 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민사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소멸시효가 다 지난 상황에서 민사 사건도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경찰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는 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화면을 보면요, 한번 의견을 따져보면요,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죗값도 안 치르고 멀쩡히 살아간다는 게 정말 모순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또 한 분은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이춘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시민들의 주장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공소시효?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자, 요 사건은 요쯤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3 이번엔 1위입니다. 1위는요. 11월 쇼핑 대전입니다. 오랜만에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대형마트. 초밥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반값에 파는 한우 등 육류는 채워넣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와인하고요. 그 생필품 좀 몇 개 더 사러 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장을 봤었던 거였고요. 이렇게 행사를 해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첫날 풍경. 지난해에 2배가 넘는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은 물론 의류와 화장품 같은 소비재, 가전제품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는 경기 반등의 계기로 삼을 절호의 기회.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 여부는 경기 회복과 방역 모두를 잡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15일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러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로 6번째 맞는 행사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살려고 해도 살 게 없다. 무늬만 페스티벌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또 어제 또 다른 또 아들 때문에 전자제품 샀는데 그거는 할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할인이 많은데 어떤 종목은 잘 팔리는 분은 할인이 없습니다. 전자제품 요즘 잘 팔리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상당히 기대 많이 했거든요. 네. 쇼핑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뭐 마음에 드는 게 사실 딱히 없었고요. 또 마음에 드는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인이 크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안 할 수 없고 중국의 광군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는 할인 폭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 50%에서 시작하고 뭐 이제 떨이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뭐 80%, 90% 할인하는 것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중국 뭐 유통시장에 뛰어들어서 물건 구입할 정도로 네, 네. 이렇게 할인 폭이 많은데 사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뭐 무늬만 할인 행사 아니냐. 실제 할인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또 할인이 되는 제품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제품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할인폭이 없거나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비판들이 좀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할인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우리나라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좀 유통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가 이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이미 많이 사놔요. 사놓은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안 팔리면 뭐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미리 이미 다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역마진을 걱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할인폭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이 물건들이 풀리고 그 물건들이 풀린 만큼 자신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손해봤던 걸 메우는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그 반대거든요. 제조사가 가격을 책정을 하고 유통사에게는 그 공간만 빌려준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지만 백화점에서 싸게 팔 수 없는 게 제조사가 이미 가격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 다 판매한 다음에 판매 수수료만 백화점이 갖고 나머지 그 물건을 팔았던 돈은 제조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할인폭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많이 할인을 해주면 좋은 건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안 팔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컨대 많이 물건 내놓고 많이 팔리면 좋은데 이게 다 안 팔리면 재고 처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재고를 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백화점에 내놨다가 안 팔리면 아시는 것처럼 뭐 아울렛 가고 맞아요. 그리고 뭐 마트로 가고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온라인몰에도 가고요. 또 뭐 결혼 시즌이나 뭐 입학 졸업 시즌 되면 또 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상품들에 대한 할인들 이게 뭐 파격 할인들이 이제 힘들다. 뭐 계속해서 깎아주면서 자기들은 팔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게 업체 측의 입장이죠. 그리고 요즘에 전자제품이 워낙에 잘 팔려가지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전자제품 몇 개 샀는데 한 일주일 넘었지 않나? 그때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결혼할 때 저는 2주 걸렸거든요. 완전 뭐 너무 밀려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통구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통구조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도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또 아주 중요한 이 변수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물건들 판매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류업계라든지 실제 대면을 해야지 판매가 더 쉬운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이 큰데 이번에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물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폭이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유명 브랜드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40개 정도의 유명 브랜드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첫날부터 롯데, 신세계, 현대 뭐 이런 주요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최대 한 20%까지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거기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트에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자동차와 의류, 가전, 화장품 등 소비재 제조업체의 참여는 지난해 700여 개보다 한 2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물량뿐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할인폭을 대폭 늘려서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한데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어제 저한테 세일이 없다고 해서 자꾸 따지니까 2만 원짜리 사은품을 하나 주고요. 카드 할인을 하니까 5% 또 캐시백이 되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업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온라인, 비대면 이걸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스템화 시키게 또 노력을 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개인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도 하고 있고요. 서울은 길동 복조리시장, 남성역 골목시장, 대림시장, 창동 신창시장, 자양 전통시장에서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울산 등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선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챙겨서 받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대형 마트에서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할인 행사를 또 굉장히 크게 진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 마트에서요. 이 식품에서부터 대형 가전, 패션 잡화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합니다. 자세한 할인 정보들은요. 해당 마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받아볼 수 있고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품목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은 가격으로 근데 미리미리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네에서 좀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마트나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형마트 잘 안 가고요. 편의점이 정말 불티나게 상품을 팔는데요. 동네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CU 그리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업체 가맹점에서 왜 우리가 흔히 1+1이나 2+1만 보잖아요. 사은품 할인 쿠폰 증정. 또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먼저 가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아이스크림 사러 가잖아요. 한 개 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이게 2+1이니까 괜히 3개를 잡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 지금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하거든요. 슈퍼마켓에서는 이제 10,000원 이상 구입을 하면 행복 복권이라는 걸 드립니다. 행복 복권 이제 긁어가지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행사는 모든 슈퍼마켓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소속인 약 1,000여 개의 슈퍼마켓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쇼핑들 요즘도 많이 하는데 홈쇼핑은 어때요? 뭐 역시 진행됩니다. 뭐 의류, 식품, 가전, 특가 판매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하는데요. 홈쇼핑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가격을 낮춘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좀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스마트폰 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품 따라서 어떤 거는 해서 전체를 좀 확인하시면요. 조금 더 싼 홈쇼핑에서 사는 게 더욱더 이롭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즌에 사는 게 가장 좀 할인 많이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이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은 뭐 그냥 상호를 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등 주요 업체에서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많이 할인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요. TV인데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체의 TV 가격 최대 40%까지 할인하고요. TV 계획 있다면 11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뿐이 아니고 세제 지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는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2020년도에 한해서 소득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 행사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세제 혜택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개소세라고 하죠. 개별 소비세도 한시적으로 3.5%로 인하가 됐으니까 뭐 지금 자동차 구매하시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가격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더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의 소비 쿠폰 사업도 재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7개 분야인데요. 체육 쿠폰이 2일, 또 숙박 쿠폰은 4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시장 살리는 게 이제 중요한 목적인데 이 내용들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는 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계획된 쇼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던 물건인데 싸다고 샀다가 나중에 안 쓰고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고요. 맞아요. 꼭 또 그래요. 싸서 사는 게 아니라 사려고 했던 물건인데 마침 싸니까 사야겠다. 이게 맞겠죠? 네. 그리고 또 얼마나 할인이 됐는지를 현장에서만 확인하지 말고 인터넷 최저가를 반드시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해 주는 것처럼요.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구매 전에 반드시 인터넷 최저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 행사가 이렇게 마련되는 취지 자체가 이게 소비 자체가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소비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희한하게 참 위축된 곳은 위축돼 있는데요. 쓰는 데는 이건 뭐 그렇죠. 전에보다 더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재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중저가 주택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죠. 정부가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네, 재산세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왔습니다. 네. 아니 인하 대상이요. 뭐 9억 이하로 한다, 6억 이하로 한다,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6억 이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네.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하는데 그러니까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또 세 부담 완화하는데 이제 어떤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을 좀 고려해서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 그러니까 이게 시가 9억 원이면 공시지가가 한 6억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세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들, 또 너무 급격하게 세가 오르는 것도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에 또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요, 이 재산세를 감면을 받게 된 건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네, 앞서 뭐 고현준 씨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금이 좀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잖아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세금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세금 하게 되면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집을 살 때 취득세 내잖아요. 취득세.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라고 그래서 오늘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팔 때는 양도소득세죠. 네,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1,870만 가구가 있는데 한 1,000만 가구가 해당이 될 정도로 재산세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점에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시가격 6억 원이면 이제 실거래가로
보면 약 8억에서 8억 7천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가 6억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혜택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지역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나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1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강북이나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뭐 판교나 분당처럼 비싼 곳은 제외가 되겠고요. 뭐 이렇게 지방 같은 데도 부산의 해운대구라든지 또 대구의 수성구 이런 지역들은 좀 제외된다는 점. 그러니까 혜택이 많다고 해서 나도 다 혜택을 본다 이게 아니고 1가구 1주택이고 한 시세로 한 8억 7천만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들 세금 얼마나 깎아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재산세율이 0.1에서 0.4%입니다. 이게 누진세율이어서 좀 가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공시가격 5억 원에서 6억 원을 볼 때 한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산세를 7월 하고 9월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나눠서 내거든요. 근데 사실은 크게 이렇게 큰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0.05%가 인하되기 때문에 참 적죠. 그러니까 인하폭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그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종환 전문가님, 제가 분명히 한국말을 들은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어제는 뭐 바이든이 된다고 했다가 어제 보니까 뚜껑 열더니 뭐 또 트럼프가 된데다가 오늘 아침에 전문가들이 나도 모르겠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사실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이 사실은 세무사조차도 지금은 이 세금이 세법이 하도 복잡해서 포기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그 5억 8천만 원짜리 좀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공시가격은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내년에 재산세로 한 31만 5천 원을 내야 하는데 이번에 0.05%가 감면됨에 따라서 약 9만 원으로 이렇게 9만 원이 줄어든 22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 혜택이 한 9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1만 원 세금 중 9만 원을 감면하면 조금 미미한데 그래도 세금 22만 원은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서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재산세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재산을 가진 사람은 다 부담은 하지만 종부세에 비하면 좀 낮은 편. 물론 종부세는 9억 원 이하 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지만요. 그리고 또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야 합니다. 근데 이 현실화율을 뭐 90%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재산세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감면해 준다는 말과 이게 이제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이 말이 사실은 충돌하고 있죠. 하나는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세금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한해서는 3년에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 지금 이게 정부의 발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시세라고 그랬잖아요. 시세 대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 부과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인 경우에는 약 69%가 현실화율입니다. 70%가 안 되죠. 근데 이걸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고 단독주택이 조금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화율이 53.6%, 토지는 65.5%거든요. 이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보다는 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앞으로 좀 빨라질 것이다. 연 3% 정도로 현실화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이 낮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는데 현실화율을 90% 이상까지 올리게 되면 이 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이 세금의 부과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부과 기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세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이제 뭐 지역 건강보험료 등 한 10가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재산세만 오를까? 이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금이 전반적으로 오른다. 이런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금 당장은 공시가 6억 이하라고 해도 이게 현실화돼서 90%까지 간다면 이분들도 다 세금 그냥 그대로 다 한 3년 뒤에는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3년의 한시적이라는 게 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찔끔 좀 그런 대책인데요. 공식 이렇게 현실화율은 10년에 꾸준히 오르고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3년의 한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후에 5년이나 10년 후에는 세금을 얼마나 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되면 모두가 다 오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우리 고종환 선생님께서 잘 설명했는데 그래도 어렵다 하면 제가 통역을 좀 해드리면요. 제가 지금 7억 원짜리 집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시가로 보면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세금을 더 부과하고 뭐 건강보험에서부터 그런 걸 다 걷어가니까 그런 게 다 기준이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님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2배 이상이 늘어날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는 이제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까 제가 재산세율이 0.1%에서 0.4%라고 그랬잖아요. 공시가격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고가주택일수록 그렇게 우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6억 원 수준인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아무래도 이제 세금 관계가 어렵다라고 말했고 제가 이제 끝까지 좀 경청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이제 3억 5,3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약 68.7%인데요. 올해 재산세가 약 45만 원 정도를 내지만 내년에는 42만 원 정도로 약 3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30년에는 98만 원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높아지게 돼, 2배 이상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지금보다 10년 후에는 2.5배 정도 재산세를 더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으로만 100만 원가량을 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서민들은 집을 살 때 그냥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꼭 쥐고 살고요. 대출금 이자 내야죠. 또 세금까지 내야 되고 또 오죽하면 세금 때문에 집 팔아야 된다는 거 아니었는데 예전에 하우스 푸어라는 게 있어요. 집 한 채 있는데 가난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그게 이제 은퇴한 다음에 집 한 채 가지고 수입이 없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되면 막막하게 될 텐데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부담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이제 그 부자 증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좀 강화하겠다는 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부터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그 고가 아파트 예를 한번 들어보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뭐 이 아파트 이름을 좀 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사실은 3.3제곱미터당 약 1억 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 아파트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물론 이거 한 30억 되겠네요. 네, 30억이 좀 넘죠. 제가 알기로는 34평이 약 한 비싼 것들이 35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이거 대단하네요. 이걸 한 30억 수준으로 실거래가를 볼 수 있거든요. 올해 내야 될 약 세금액이 재산세만 해도 1,326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종부세까지 더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나 우선 오늘은 또 재산세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현실화율을 90%를 하게 되면 5년 뒤죠. 5년 뒤만 해도 4천만 원이 됩니다. 재산세만 1년에 4천만 원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크게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재산세가 4천만 원이라면은 이게 사실은 뭐 제가 그 집은 없지만서도 옆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 2천만 원 이것도 계산 가능한 건데. 아니 거기다 종부세까지 하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다주택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재산이 있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죽음하고 세금입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너무 콕 집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렴주구라 그래서 세금은 누구나 싫어하는데 이 사실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앞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대비를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책이라면 저는 다시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좀 줄이는 게 답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음마 아파트가 좀 유명하잖아요. 네, 네. 강남에. 네. 예, 전용 84제곱미터와 마포구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이게 굉장히 네. RF라고 그래가지고 네.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대표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84제곱미터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올해는 보유세가 약 3,073만 원인데 5년 뒤에는 5,700만 원까지 약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5년 뒤에는 재산세만 보아도 2배 이상 가까이 오른다. 이렇게 예상하고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음마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될 듯 안 되니까 네. 이걸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여기서 좀 두 가지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이렇게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1일까지 제가 좀 꿀팁을 드리면 사실은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이렇게 세금도 그렇고 그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좀 유예 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재산세도 그렇고 오늘 좀 처분하는 게 조금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이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많고 보유세도 많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매물이 안 나와서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조금 이제 세금 부담을 생각하면 줄이는 슬림화 전략, 이 사이징 전략이 좀 유리하다 볼 수 있고, 이 세금이 많아지니까 이 세금이 결국은 이 서민들에게,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이런 현상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뭐 10억 넘는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보다 이게 더 걱정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 부담을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보유세라고 하는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 등등을 이 세입자들에게 이제 전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에게 반전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이 집주인 입장에서 생기는 거고, 이걸로 세금을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전세 구하기 힘들죠. 월세는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고림창 씨는 집이 있으시죠? 뭐 조그만 거 하나. 그러나 이제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 사무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사무실도 지금 집값이 오르는 추세니까 그런데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집값이 오를 때는 몇 억씩 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몇백 또는 뭐 1, 2천만 원 오르는 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좀 다르죠. 굉장히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좀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처분하는 전략이 좀 옳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예, 부동산 재산세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가장 큰 반응이 또 뭐야 뭐 어쩌라고. 예, 이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몸이 좀 이렇게 움츠려들었었는데 오후에는 좀 풀린다면서요? 네네네. 이 한파는 조금 누그러지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일교차가 크고 날은 여전히 쌀쌀합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